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군의 정보 판단 실패와 입장 번복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90여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양성률이 30%대로 올라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입원자 수가 최근 50% 가까이 증가했다며 중국 정부가 코로나 사망자 수치 등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교회 성탄절을 맞아 6일 정오부터 36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자국 군인들에게 휴전을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위선적인 시간 벌기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상 소환인 오늘은 강추위 없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는 서해안 지역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저녁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경북과 강원에는 최고 10cm, 수도권에는 5cm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지난주 북한이 보냈던 무인기가 서울 한복판에 비행 금지 구역 안까지 들어왔던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km, 그러니까 서울 정중앙입니다. 대통령 턱 밑까지 북한이 침투했던 겁니다. 먼저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군사 분계선을 넘은 북한 무인기 한 대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은 용산 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에서 반경 약 3.7km에 설정된 구역입니다.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이 조사를 벌인 결과 무인기 한 대가 비행 금지 구역 안으로 들어온 항적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항적은 비공개했지만 이 구역에는 서울 용산구와 중구를 비롯해 서초와 강남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지나간 지역이 대통령실 안전을 위한 거리 밖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 북부를 일부 지나가기는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반경 3km 이내 상공까지 다가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적의 무인기를 판독하고도 의도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군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도 어떤 그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이제 질타받을 게 두려우니까 계속 속인 거죠. 합참은 일주일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 군은 비행 금지 구역은 뚫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군이 그제 대통령실에 실은 뚫렸습니다. 이실직고를 하고 어제는 입장을 정반대로 바꿨습니다. 아니, 군의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쉽게 바뀔 일인가요? 이어서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 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인근을 지나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일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군의 입장은 일주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한 대가 비행금지구역 P73에 진입했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고도 3km를 날아 유의미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했던 군의 설명에도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무인기에 그때보다 더 좋은 카메라를 실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특수한 장비를 실었는지는 그 무인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길 수는 없죠. 일각에선 군이 피해를 축소하려 하다 일이 더 꼬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처음 의혹을 제기한 김병주 의원에게 당국도 모르는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보위 국정원 보고에선 군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무인기의 촬영 능력을 부인했지만 국정원은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모두 5대였다고 확인하며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즉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앞서 합참은 거리와 고도, 적들의 능력을 고려할 때 촬영은 할 수 없다고 본다며 촬영 능력 자체를 부인했지만 국정원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은 겁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소형기 위주로 500여 대의 무인기를 갖고 있으며 자폭형 무인기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에서 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 종 500여 대의 무인기를 북한이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폭형 등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북한이 원거리 정찰용 중대형 무인기를 개발하는 동향도 포착됐으나 초기 단계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선 긴장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 도발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국정원은 북한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문책성 이유로 교체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리용호 전 외무상의 숙청도 확인됐는데 처형 여부나 숙청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은 최근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해임 배경이 전비태세 미흡 등 문책성 인사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군부 서열 1위인 박 전 부위원장뿐 아니라 군 수뇌부가 대거 교체됐는데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장악력 제고 목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비태세의 미흡, 또 군 지휘통솔 부진 등 문책성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군 수뇌부를 일거에 교체한 배경에 군 장악력 제고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지금. 외신을 통해 전해진 리용호 전 외무상의 숙청 역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처형 여부나 구체적인 숙청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용호 전 외무상 관련해서 숙청 여부는 확인되나 처형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ICBM 시험 발사 등 군 주요 행사에 동행하고 있는 둘째 딸 김주애와 관련해선 김 위원장의 세습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후계자라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을 빚고 있는 서울 송파구의 중식당과 관련해선 주인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이 사고 당시 현장에 경찰이 2명밖에 없었다는 소방대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신병도 확보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실상 윗선 수사 없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수본은 국회 청문회에서 언급된 이태원 참사 초반 현장에 경찰이 적게 배치됐다는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특수본 측은 참사 발생 후 밤 10시 19분에 경찰관 1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24분까지 9명의 경찰이 사고 골목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 2명이 밤 10시 32분부터 골목 후면부에서 인파 끼임을 풀기 시작했고 39분부터는 총 8명이 구조활동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윗선 수사의 첫 단추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윤익은 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사실상 책임을 묻기 힘든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당장 유가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행정부 및 자치단체와 경찰 조직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래성 같은 조직으로 만들어 사랑하는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특수본은 다음 주 김광호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두 번째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현재 구속수감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9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여야 위원들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참사 당일 대처와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등을 추궁하고 야당 소속 위원들 중심으로는 이 장관의 거취 등이 거론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태원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강추위는 주춤하겠지만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나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이지만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4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누그러진 틈을 타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고요. 먼지 수치가 높은 충북과 남부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머물고 있는 부산과 울산에는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고요. 수도권에도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종일 대기질 상황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전국에 눈과 비 예보도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많게는 10cm 이상,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최고 8cm,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특히 오늘 밤 사이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이른바 교통정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 행사에는 김장연대로 대표되는 친윤그룹이 집결했는데요. 친윤 권성동 의원이 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친윤계의 김기현 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 신년 인사회에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등 여당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특히 김장연대의 장제원 의원과 이철규 의원 등 친윤계 의원 29명이 집결했는데 김기현 의원이 홀로 연사로 나서고 지지자들까지 모이면서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대통령이 꼭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눈빛만 보면 알아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빛을 안 봐도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돼야 된다. 김기현! 이런 가운데 친윤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친윤계가 김기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관건인데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다 고루고루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경북 구미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등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2달 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안에서 당대표 후보 정리 움직임이 본격화한 듯합니다. 국민의힘 취재하는 정태진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권성동 의원이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이른바 윤심이 좀 반영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많은 기자들의 관심도 이 부분에 집중된 만큼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권 의원도 장 의원도 이를 부인했습니다. 대통령과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본인의 거듭한 결단이었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충정이라고. 이런 부인에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원래 권 의원 오늘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심의 재가를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최근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조사를 보면요. 권 의원의 지지율 지금처럼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장제원 의원과 연대하고 지난해 말 윤 대통령과 따로 만찬을 하는 등 윤심을 먼저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친윤당원 표심이 김 의원에게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권 의원이 다른 친윤 후보와 경쟁할 명분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의 지지층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층은 어디로 갈까요? 권 의원이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당권 경쟁자들의 반응 보시면 이해득실 확 느껴지실 겁니다. 한 명 한 명 들어보시죠. 같은 희생적 결단이 당의 단합을 도모하는 커다란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의원, 아무래도 친윤 당원표가 겹치는 권 의원의 불출마에 반색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당권 주자의 반응들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주 편하게 정말 꽃길로 대선 후보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아마도 대선의 경험이 없으셔서 최측근의 우려를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 최측근들은 좀 자중했으면 하는. 권 의원이 차기 대표는 대권 욕심보다 당의 이익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 만큼 안철수 의원이나 비교적 친윤 색채가 옅은 윤석열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당대회가 3월 8일, 그러니까 2달 남았는데요. 가장 큰 변수 뭐가 있겠습니까? 네, 앞서 여론조사 보셨지만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마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은 윤핵관 당대표를 제일 좋아할 것이라며 윤심과 거리를 두는 전략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출마 선언을 할 건지, 한다면 언제로 할 건지가 변수로 보입니다. 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아무래도 경쟁이 불붙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45세 이하 청년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최고위원을 뽑습니다. 친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하며 청년 최고위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기회주의, 보신주의, 내부 총질 같은 보수 진영 내부의 나쁜 습관을 청산하고 네, 이준석계를 저격하면서 출마를 했다. 이거는 그러면 최고위원도 친윤과 반윤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 사태를 겪으면서 바뀐 당원이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된 당원을 보면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에 거리할 경우 당 지도부가 해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5명 중 2명이 당대표와 밀접한 관계라면 지도부가 해체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친윤계에서는 김정재, 박수영, 이용 의원이, 비윤계에서는 허은하 의원,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등이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돋보기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제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30%대로 상승했습니다. 내일부터 중국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됩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곧바로 국군 지원단의 안내를 받아 PCR 검사센터로 이동합니다. 이들은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 공간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제 입국한 단기 체류자 양성률은 31.5%로 검역 강화 첫날 이후 꾸준히 상승 추세입니다. 어제 음성 확인서를 들고 입국한 단기 체류자들의 양성률은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 내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시행했던 입국 검역 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출발 전 48시간 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중국인은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붙잡혔습니다. 숙박 중 외출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 판정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방역 관리에 빈틈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바꾼 뒤 감염자가 폭증하는 중국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를 처리할 화장시설이 모자라 사람들이 급기야 집 앞에서 시신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사람들이 모여 시신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화장장마다 시신이 가득해 기다리다 지친 유족들이 급기야 집 근처에서 화장을 하는 겁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감염자를 격리할 임시 시설을 짓던 중국이 이제는 임시 화장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정부가 통계를 축소하고 있다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current numbers being published from China underrepresent the true impact of the disease in terms of hospital admissions, in terms of ICU admissions, and particularly in terms of deaths. 중국인들조차 국가 통계를 믿지 않습니다. Some people told me the government released the number that was the single digit number of the deaths. That is totally ridiculous and not credible, you know. As far as I know, my close relatives, among them, there are 4 died already.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제부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가는 입국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어 중국발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전국 농촌 어르신들을 울린 도둑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10개월 동안 농촌에서 빈집 털이를 했는데 훔친 돈이 1억 원이 넘는다네요. 범인은 낮에 노인들이 집보다는 주로 마을 회관에 가 있다는 걸 노렸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농촌의 한 집 앞에서 서성이는 남성. 어디론가 사라지는가 싶더니 집 안에서 나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창문을 통해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겁니다. 왜 농촌을 범행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60여 차례,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농촌 빈집을 털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1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제주, 강원도를 제외하고 전국을 돌면서 고령의 농촌 노인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피의자는 농촌 노인들이 집이 아닌 주로 마을 회관에 함께 모여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롭잖아요. 쓸쓸해. 벗도 없고 그래서 다 모이시죠. 농촌에선 문을 열어두거나 금품을 옷장이나 서랍에 두는 등 보관이 허술한 것도 절도의 표적이 된 이유입니다. 반지나 뭐 그런 거 있겠지만 그 특유로 딴 하려고 한 장소가 없잖아요. 경찰은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40대 김모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깨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참,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네요.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무려 28년 동안 가짜 의사 생활을 한 60대가 붙잡혔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속였는지 부모와 아내, 자식도 다 진짜 의사로 믿고 살았다네요. 30년 가까운 세월 도대체 어떻게 안 들킨 건지 윤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A씨가 한 병원에 보낸 의사 양력입니다. 자신을 정형외과 전문의라고 소개하고 인공관절 수술이 전문 분야라고 적었습니다. 모두 가짜 정보인데 A씨는 버젓이 해당 병원에 고용돼 의사 행세를 했습니다. 의대생이었던 A씨는 학교를 졸업했지만 의사 면허증을 따지 못했습니다. 면허증 없이는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자 A씨는 1995년부터 면허증을 위조하고 가짜 위촉장까지 만들어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수원 등 전국 60여 개 병원에서
가짜 의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A씨가 실제로 의대를 졸업한 점만 보고 위조 면허증 등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병원들이 고용보험료 등 비용을 아끼려고 A씨를 미등록 고용의사로 단기 채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게 한 것도 사기 행각이 이어지게 한 요인입니다. 28년 동안 진료는 물론 수술 행위까지 한 A씨는 술을 마시고 수술하다 환자를 다치게 한 뒤 급하게 합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적어도 해당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도록 해야 되는데 병원장의 면으로 치료하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윤리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A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A씨를 미등록 고용한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병원장 8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병원들의 의사 미등록 고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한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의사면허 검색 시스템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국 배구연맹이 남녀부 14개 구단의 전반기 3라운드 일정을 모두 마친 3일까지의 관중 입장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는데요. 김연경 선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있는 흥국생명이 경기당 평균 3,951명으로 관중을 가장 많이 부르는 팀이었는데요. 특히 안방 경기를 치를 때는 평균 4,380명이 체육관을 찾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가장 많은 관중을 모은 경기 1위에서 5위도 모두 흥국생명 경기로 집계됐고요. 특히 남녀부를 통틀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5경기 가운데 3경기가 흥국생명 경기였는데요. 2년 만에 리그로 돌아온 김연경 선수를 찾는 팬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여자부 63경기를 찾은 관중은 총 14만 9천여 명으로 남자부 8만 8천여 명의 1.7배였다고 하네요. 미국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프랑스 영화 장뒤베리로 3년 만에 팬들을 만납니다. 해외 매체에 따르면 조니 뎁은 극중 루이 15세로 출연하는데요. 수염을 모두 깎고 루이 15세로 분장한 사진을 공개하며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영화 장뒤베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남다른 재능으로 계층 사다리를 기어올라 루이 15세의 총애를 받는 동반자가 된 마지막 정부 장뒤베리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최근 수년간 조니 뎁은 전 부인인 배우 앰버 허드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으로 법정 공방을 벌였었죠. 이 과정에서 할리우드에서 보이콧을 당하고 배역을 따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해 말 승소한 이후 이번에 주연으로 컴백 소식을 알리며 왕성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자신들의 몸에 불을 붙이고만 어설픈 방화범들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의 건물 앞인데요. 한 남성이 가연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는 사이 허리를 숙인 다른 남성은 건물에 불을 붙이려 합니다. 그 순간 불길이 액체를 따라 삽시간에 퍼지면서 남성의 몸에도 불이 붙는데요. 곁에 있던 다른 남성은 놀라 넘어지고 맙니다. 이들은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허둥대다 결국 도주했는데 아직 잡히지는 않았다고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자업자득이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고 경찰은 이들을 안다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3년 전 KBS는 채널A 사건을 전하며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공모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는 오보였습니다. 검찰이 오보가 난 과정을 수사한 끝에 KBS의 정보를 흘린 신성식 검사장과 허위 사실을 보도한 KBS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KBS는 채널A 사건으로 불리는 의혹과 관련해 보도를 냈습니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담긴 내용이라고 언급했는데 두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녹취록을 공개하고 오보로 밝혀지자 한 장관과 시민단체는 KBS 기자와 취재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이제
어떤 수사에 관여된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수사 정보를 KBS 기자에게 이제 제공을 했고, 한 장관이 지목한 취재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찰은 신 검사장 사무실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이어갔고 고발된 지 3년 만에 신 검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해당 오보를 주도한 KBS 기자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이나 반론권 보장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 검사장은 이번 기소는 법리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한 장관이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전국농민의 총연맹, 경남진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과 경남, 전북 등에서 주요 시민단체 인사들의 자택 압수수색을 이어온 국정원은 검찰과 협의해 개별 사건을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갭 투자로 인천 일대 빌라 등을 수십 채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20대 빌라왕 송모 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당사자인 송 씨가 지난달 12일 숨져 공범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만으로 인천 일대 집을 사들였고 세입자들이 돌려받을 보증금 규모만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잘 빗어넘긴 머리에 귀 밑으로 내려온 구레나루까지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를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음악에 취한 호주 시드니의 기차역으로 가보시죠. 신나는 콘서트 현장으로 변신한 호주 시드니의 기차역.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걸까요? 여기저기 엘비스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곧 열릴 제30회 엘비스 페스티벌행 기차를 타려고 모여든 겁니다. 기차 안에서도 사람들의 열창이 이어지는데요. 엘비스 축제는 호주의 한 시골 마을 파크스에서 1993년 시작됐습니다. 파크스에서 나흘 동안 열리는 이 축제에 2만 4천 명 이상의 팬들이 방문할 예정이라네요. 도쿄의 부엌으로 불리는 도요스 시장의 새해 첫 참치 경매는 높은 낙찰가로 이목을 끌어왔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참치 경매가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경매에서 어떤 참치가 새해 첫 최고가를 기록했을까요? 일본 도쿄의 수산물 도매 시장 도요스. 새해 첫 참치를 사기 위한 경매가 한창인데요. 분주하게 울리는 종소리 가운데 참다랑어 한 마리가 3,604만 엔, 약 3억 5천만 원에 낙찰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오모리현 오오마에서 잡은 212kg짜리 참다랑어.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코로나19로 그간 참치 가격이 하락하다가 이번에 가장 비싼 값에 팔린 겁니다. 낙찰에 성공한 새시점 대표는 첫 경매에서 최고가 참치를 가져가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네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교회도 문을 닫고 전쟁은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바흐무트의 아이들은 폭발 소리마저 익숙해져 버린 상황인데요. 이곳에 산타가 나타나 아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한 차량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달고 거리를 지나갑니다. 차 안 가득 선물이 실려 있는데요. 참화를 견디는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을 위해 인도주의 자선단체가 나섰습니다. 외출하기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려고 나왔는데요. 선물을 받고는 미소를 짓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월 7일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때문에 분주히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사라집니다.
한강 주변에 6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다양하게 변화할 걸로 전망됩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변의 아파트들입니다. 마치 성냥갑을 세워놓은 듯 높이가 같습니다. 지난 2014년 박원순 전 시장이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하로 짓도록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2040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면서 이른바 35층 룰을 9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한 단지에도 높이와 모양이 다른 다양한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층수 제한은 풀렸지만 연면적과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용적률 범위 내에서 높이 제한이 사라지게 되면 높은 건축물과 낮은 건축물을 함께 배치하는 합리적인 배치를 할 수밖에. 첫 수혜 단지는 강남 대치 미도 아파트가 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대치 미도 아파트를 최고 높이 50층에 3,8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높이 규제가 풀리면서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다양하게 변화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와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 뉴스 신혜진입니다. 올해 안에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는 건 대단한 오해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나온 말입니다. 한마디로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올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치는 5.0%에서 5.25%로 현재보다 0.75%포인트 높게 잡았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우리도 뒤따라가는 모양새인데 기업들은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금리의 대출 상환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명동 중심가에 위치한 한 호텔. 지난해 초 이 호텔의 대주주인 KB자산운용이 호텔 명동점과 2호점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각각 1,299억 원, 451억 원에 인수한 호텔들입니다. 코로나19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을 때도 버텼던 호텔이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새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선순위 채권자가 대출 만기 연장 불가 방침을 내비친 것은 사실이지만 매각 작업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왔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주인 찾기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출금만 1,000억 원이 넘어 협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새벽 배송 플랫폼 1위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는 올해 기업 공개 시장 대어로 꼽혔지만 결국 상장을 연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 상장 예비 심사에서 기업 가치를 4조 원으로 인정받았지만 최근에는 1조 원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 악화로 기업 공개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저희 기업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최적의 시점에 다시 되추진하려고 연기를 한 겁니다. 누적됐던 금리 인상의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IPO나 이런 주식시장 쪽에 이게 투자하는 것들은 자금이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당분간 있다고. 계속되는 금리 인상 속에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큰 한파가 기업들에게 몰아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했습니다. 3년 만에 완전 오프라인 행사로 열린 건데요. 전년보다 50%나 늘어난 3천여 개 기업이 참석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현지에서 김종민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주최 측은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지만 기술이 이런 난제를 풀 수 있다며 CES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So these technologies are working towards sustainability in a very positive way.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국내 기업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5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앞으로 나흘 동안 갈고 닦아온 기술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하나로 연결하는 초연결을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부재 중 집의 창문이 열리면 창문에 설치된 다른 브랜드의 센서가 작동하고 Intrusion detected. 삼성의 TV는 집안 모습을 찍어 집 주인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식입니다. With so many new devices around us, we have focused on improving the connected experience. LG전자는 휘어지는 화면 260장으로 만든 거대 영상 구조물과 세계 최초로 주변 기기와 선 없이 연결되는 TV를 공개하면서 기존 TV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무선 OLED는 완벽하게 선을 없앤, 그래서 더욱더 큰 몰입감과 자유로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CES에는 15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는 SK온 배터리를 비롯해 삼성과 LG 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시적인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성탄절이 다가오니 우크라이나에 사는 정교회 신도들이 성탄절을 기념할 수 있게 휴전한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위선적인 행위를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전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국 군인들에게 6일 정오부터 7일까지 36시간 동안 휴전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가 정교회 성탄절인 1월 7일에 휴전을 요청한 걸 받아들인 겁니다.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사는 정교회 신도들이 성탄 전야와 성탄절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휴전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인 휴전 메시지에 우크라이나 측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SNS를 통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떠나고 나서야 일시적 휴전을 할 것이라며 위선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휴전 선언이 무색하게 최근 양국의 무기 경쟁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일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을 실은 호위함을 바다에 띄우며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서방국들의 지원으로 무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Франція виводить європейську оборонну підтримку України на новий рівень. Я дякую президенту Макрону за це лідерство. 앞서 프랑스는 전투용 장갑차 지원을 약속했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내기로 한 미국과 독일 정부도 장갑차를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해군이 새해 첫 해상 기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실사격과 전술 기동 훈련 등을 강도 높게 실시했는데요. 권용범 기자가 함정에 직접 타고 동행 취재했습니다. 송시야, 파이어! 전투정보통제실에서 명령을 하달하자 함포가 연달아 불을 뿜고 전술 기동에 나선 함정들은 자로잰 듯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바다를 가릅니다. 비행 중이던 헬기는 기동하는 함정에 접근해 안정적으로 착함에 성공합니다. 우리 해군이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새해 첫 전대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구축함 을지문덕함, 호위함 경기함, 유도탄 고속함 홍시욱함 등 함정 13척과 항공기 4대가 참가했습니다. 태안 서방에선 2함대, 동해 동방과 흑산도 서방에서 각각 1함대와 3함대가 동시에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을지문덕함은 지휘관이 타는 함정입니다. 현재 훈련 구역에 진입했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다른 함정들이 을지문덕함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가상의 함정과 항공기를 식별한 뒤 사격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응징해 현장에서 작전을 승리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은 해상 초계기에 탑승해 지휘관들과 직접 교신하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지금 이 순간, 우리 해군은 그 어느 때처럼 묵묵히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의 소환이지만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4.2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누그러진 틈을 타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고요. 먼지 수치가 높은 충북과 남부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머물고 있는 부산과 울산에는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고요. 수도권에도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종일 대기질 상황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전국에 눈과 비 예보도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많게는 10cm 이상,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최고 8cm,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특히 오늘 밤 사이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영하 3.8도, 광주는 영하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 8도, 광주 9도, 대구 9도, 광주와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눈비가 그친 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